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금통위가 잠시 후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그보다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유로 달러 패리티가 장중한 때 붕괴되면서 이 유럽 통합이 깨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긴급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미국의 6월 CPI가 9%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백악관에서 실제로 비슷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백악관에서 비슷한 의견을 얘기했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6월 CPI는 이례적으로 높을 것이다. 근데 7월부터는 6월 이후에 그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중반 이후서부터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국제유가가 95달러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예. 이게 달러 가치가 강세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느냐 하는 측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에 사우디를 방문하는데요. 수급상에 이렇게 개선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 유가를 끌어내리고 경기 침체가 더 컸다. 최근에 달러라든가 유가라든가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달러 가치가 이례적으로 이게 오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극단적인 이렇게 달러 가치다. 근데 이 표현 그다음에 기축 통화를 뛰어넘어서 제왕적 통화다 하는 이런 말씀의 극단적 통화가 있는데요. 요즘은 그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8입니다는 우리가 지금 유로 가치가 떨어졌던 2002년에 달러 인덱스가 118입니다. 그리고 80년대 말에 12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 표현상을 좀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달러 가치가 지금 올라가기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제왕통화이다 하면 탑 오브 더 탑인데요. 이러면 세계 각국들이 전부 달러 보유 비중이 늘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달러 가치는 최근에 회복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중국이라든가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또 선진국 중에서도 이 달러의 결제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봐야 될 조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경제가 어려울 때 사실 이 대목은 원달러 환율을 더 올릴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현재 그 경제 상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렇게 말 한마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봉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극단적이다, 기축통화를 넘어서 제왕적이다 이런 표현은 지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왕통화라는 것은 통화에서 보면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용어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CPI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이것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올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을 좀 어제 월시트 저주 폭을 같이 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한 9% 나오는데요.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는 8.8% 아닙니까? 8.8%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페드의 그 7월 회의에서는 0.75%, 어제도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0.75% 일부 1%포인트 얘기하지만 0.75% 가져가지 않겠느냐. 나중에 고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3대 지수의 그 빅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가를 더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통이죠. 금통인데 사실 인플레를 감안하고 오늘의 그 미국의 6월 CPI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을 감안해 볼 때는 어차피 0.5%포인트 빅테크는 우리 통화정책 역사상 처음으로 가져가지 않겠나 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도 어렵고 소득도 어렵고 모든 부채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가만 잡아서는 안 된다. 예. 포괄적인 경제 안정 조치가 필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상태인데요. 일단 국제 시각에서는 오늘 0.5%포인트 인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가 떨어졌죠. 그리고 우리 통화정책 역사상 0.5%포인트 인상한다면 지금 MZ세대든가 소상공인의 어떤 빚의 부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국내 증시에 오히려 큰 충격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내용이 겹치지 않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유로화가 사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달러 강세를 하는데 외신들의 표현은 달러 강세보다는 유로 약세를 꼽고 있습니다. 요 이유는 이제 환율이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로 약세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측면에서 달러 강세는 이게 펀더멘탈이 받쳐줘야 우리가 제왕적 통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경제도 연일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쪽이 너무 자체적인 요인이 많다 보니까 유로 약세에 따라서 인덱스의 58%를 차지하니까 달러 인덱스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고 또 일본도 지금 아베 사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본 자체적으로 보면 엔화 약세 요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인덱스 상황에 강세가 되는 요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똑같은 페리티가 깨진 문제에 대해서 유로 약세다, 달러 강세다 똑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어느 쪽에서 원인을 제공하느냐 측면에서 유로 약세로 표기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보는 시각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로 달러 패리티 붕괴 사태, 사실 제가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국내 언론사에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미국 증시, 미국 금융시장으로 초점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과 같은 사태에 대해서 달러 강세, 극단적 달러 강세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유로 쪽에서 원인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경제TV에서 포괄적인 견해를 제시해야 지금의 국제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유로 그 페리티가 이렇게 깨지다 보니까 예. 유럽의 그 통화에 대해서 잠시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이 이렇게 유로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지금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전 PD랑 같이 유로랜드 출범서부터 역사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예. 유로랜드의 출범은 1999년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유로가 통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2년 후인 2001년서부터 통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페러티라는 표현은 이게 19개 회원국들이 모여서 유로랜드가 될 때 사실 이 처음 통용 통화인 유로화를 달러 가치에 어떻게 맡기느냐 하는 게 이제 페러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홍콩이라든가 예. 이런 쪽에서 고정한 일제가 지을 때 이 페러티라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출발은 1달러 1유로인데요. 유로 통화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유로가 통용되기 때 저울질하거든요. 그때는 한때에도 1달러 1유로가 붕괴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 위에 상당히 유로화가 강세가 돼서 유로랜드가 성공이다, 유로화가 성공이다 하는 만큼 사실 2016년 브렉시트 이전까지는 1유로에 1.20달러 정도로 해서 유로가 상당히 강세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1유로에 1.20달러 해서 강세를 붙은 만큼 성공적이었는데요. 이게 실현이 시작된 게 2016년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유로랜드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통합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영국이 유럽 그 EU에서 유로가 아니라 EU에서 이렇게 탈퇴하는 거 하기로 해서 사실 유로 가치가 또 한 차례 시련을 맞았다. 예.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1.20달러 정도로 이렇게 높게 회복된 것은 젊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당선되고 나서 이게 회복됐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유럽 탈퇴 얘기가 나오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계속해서 이게 보이는데요. 오늘 장중 한때 1달러에 1유로에 1달러를 깨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유럽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번에 유럽 통합은 지금의 현상으로 볼 때 1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재봉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유로 가치가 단순히 장중 한때 페리티가 깨졌다. 그런 자체도 크지만 유럽 통합이라는 11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거대함이 이게 재봉합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국제 통상이라든가 국제 다자 협상이라든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사안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유럽 페리티가 깨져서 달러 인덱스가 108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는 사실 지금은 미국 요인보다도 유럽 자체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그 메르켈 유럽의 맹주 역할을 했던 사실 메르켈의 퇴임 이후에 유로가 이번에 시련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폴스 메르켈의 유럽이 어려울 때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맹주가 없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독일 경제가 요새 상당히 안 좋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라든가 통합력 측면에서 메르켈 총리가 퇴임했으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화 등가스지 장중 한때 붕괴된 후에
메르켈 총리요, 다시 한번 들어오십시오. 다시 한번 되돌아오십시오. 이 호소가 유럽의 금융시장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오늘은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유로가 약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예. 유럽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2분기에 유로랜드의 성장률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극단적 비강은 한 1% 내외에서 나올 거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는 극단적으로 보면 독일, 맹적하는 독일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유로랜드의 GDP 산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예. 독일이 많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유로랜드의 그 성장률이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느냐. 결국 유로 약세. 그다음에 유럽 국가는 옛날에 이것 하기 위해서 가만히 한 군데 이학과 하나 가지고 이태리의 통화를 가져가서 이거 못 샀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사실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국가입니다. 중앙은행의 제1선 목표를 인플레를 두고 있습니다는 유럽은 과거 인플레 악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 분야이거든요. 이 대목이 5월 달에 유로랜드에 8.1%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이 유럽의 펀더멘탈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ECB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 특히 기준금리를 아직 올리지 못한 상태거든요. 경기 문제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것도 유로 약세의 원인을 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지금 이 유로 달러 페리티 붕괴 사태를 두고 미국의 역환율 전쟁의 승리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역환율 정제, 엔타이 커런시 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11월 18일에 뉴노멀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아마 이때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이게 왜 뉴노멀이냐? 종전의 이론과 관행과 이런 것에서 새로운 표현에서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노멀 커런시 워를 월스트리트저널이 엔타이 커런시 워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의미라는 예. 용어 자체를 한국경제TV에서 뉴노멀 커런시 워라 해서 신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때는 보통 시청자 여러분께서 환율 전쟁하면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해서 평가절하를 해서 경기 부양, 수출 증대를 이루는 것이 종전 관점입니다. 예. 근데 뉴노멀 커런시 워를 작년 11월 16일에 표현해드렸던 것은 이번에는 인플레가 최대 현안이고 대외적에서 수입물가가 원인이다 보니까 결국 자국 통화 절상을 시켜야지 예. 잡을 수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평가절하의 경쟁인 종전의 환율 전쟁에 대비해서 평가 절상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거를 월시저널은 엔타이 커런시 워라는 표현을 역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한국경제TV에서는 작년 11월 16일에 뉴노멀 커런시 워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 대목이 이제 지금 그 용어상에 많이 그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막을 이렇게 이제 돌려서 상당 부분을 이렇게 되겠습니다는 자 앞으로 유럽의 그 통화 붕괴 이후에 앞으로 일부 사람들이 신환율 전쟁의 승리다, 역환율 전쟁의 승리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미국의 펀더멘탈이 그만큼 강해야 돼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향후에 유로 가치 회복 여부는 유럽 자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유럽의 금리 인상도 가고 뭐 이렇게 경제 여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끝나고 유럽의 재봉합 부분이 되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유로 가치 회복 정도가 얼마큼 될 것이냐 이 요인이 더 관건이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은 유로 달러 가치가 이렇게 108까지 올라가고 페리티가 깨지긴 했습니다는 7월 이후서부터는 ECB가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이 상황이 이렇게 언제든지 상황이 돌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로는 지금 강달러에 대해서 즐기느냐 그런 것보다는 강달러대도 인플레는 잡지 못한다. 지금 뭐냐? 물가가 9%까지 8.8%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달러의 강세를 유도했었는데요. 오히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수출이 안 되니까 경기가 더 거꾸로지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에서 빅테크의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강달러 때문에 악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빅테크 업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미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웰스펙트 주가 상승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경기 회복되는 측면이 거꾸로
주가 하락에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민간 소비가 둔화돼서 경기를 침체시키는 이유도 강하기 때문에 예. 미국도 부담이 되는 상태다. 미국도 강달러에 부담을 되는 상태다 하는 이 측면이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신환 전쟁의 미국의 승리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어렵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달러에 대해서 지금 전부 버린다 하는 이 측면에서 승리다 이런 표현의 국내 언론의 표현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이 유럽의 이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 조지 소로스가 계속해서 경고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환특이 문제죠. 예. 조지 소로스는 뭐 유럽에 관련해서 1991년 정도 베린 장병 브로지의 ERA 시스템, 유로피언 리어라이먼트 메커니즘 해서 유로랜드가 통합되기 전에 느슨한 형태의 유럽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영국 파운드를 공격했거든요. 그때 돈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타이거 펀드, 퀀텀 펀드가 그때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유럽 위기, 유럽 통화 위기하면 조지 소로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도 페르트가 깨지는 과정에서 유로 약세에 베팅하는 세력이 있는데요. 그동안 보면 3차례 정도 조지 소로스 경고에서 나온 이런 상태인데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때 유로 약세 베팅에서 환특위 세력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1.20달러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직후에도 페로트가 붕괴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는 마크롱이 당선되고 1달러, 1유로에 1.20달러 회복된 거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유럽 통합 분열이든가 이런 거에서 페르트가 재붕괴 베팅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번에 성공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은 아마 조지 소로스가 유럽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며 유럽 통합은 툴 스피드가 아니라 이제는 난사판 트랩이 된다. 멀티 트랩이 된다. 지금 사실 어딘가요? 한 국가가 유로랜드에 카자흐스탄인가요? 유로랜드에 가입하는 소식이 있습니다는 유럽의 맹주 역할을 했던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들짝 전쟁에 의해서 급한 동유럽 국가들이 또 러시아 연방들이 옛날 연방들이 지금 유럽의 통합에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건전국이 가입해야 되는데 핵심국이 가입해야 되는데 핵심국은 통합에 대해서 의지가 약화되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주변의 전쟁 때문에 주변 세력들이 오히려 가입에 적극적인 이런 모습이거든요. 종전과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난사판 유럽 통합이 될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럽 통합이 분열될 수도 있다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 통합은 크게 보면 통합할 때 유럽 통합 역사를 좀 많이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유럽은 통합할 때는 회원국 수를 늘리는 엔라지먼트 확대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로마 제약 1957년 이렇게 7개국 출범해서 지금 영국 탈퇴 전까지는 28개국, 영국 탈퇴 27개국, 지금 하나 새로 붙이니까 28개국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통합만 단순히 되면 안 되고 이걸 관계를 밀착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디프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랜드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다는 이게 유로피언 마니터리 유니언 EMU로 해서 경제 통합이 되면 그 위에 유럽 통합 헌법이 깨지긴 했습니다는 네덜란드 과정에서 유로피언 폴리티컬 유니언 EPU가 되고 마지막 국민의 감정 문화까지 하는 유로피언 소셜 유니언 이렇게 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마찬가지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유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통합 과정인데요. 지금은 이게 깨지고 있다. 영국 탈퇴. 그리고 같은 회원국 내에서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스코틀랜드, 바스크, 카탈리아, 스페인, 북부 이탈리아,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프랑드르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제 세금은 열심히 내서 다른 사람 매기지 않겠다. 국민 속성이 그만큼 약화된다는 겁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바스크라든가 카탈리아가 관광 수입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재정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무임승차하거든요. 그래서 바스크라든가 카탈리아가 이제는 내가 독립적으로 국가가 되겠다 하는 캐나다의 케벡에서도 그랬고요. 그다음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국가가 분리하는 상태에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중심해서 미국 국민들을 먹여 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가 독립국가의 이렇게 형태를 취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것 관점에서 통합이 상당 부분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사실 우리 경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사태가 원달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우리가 제왕적 달러다.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독주 형태다, 극단적 상황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그 자막을 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 PD께서 이 자막 또 한 차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고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코로나 이후에 두 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첫 단계는 2020년 3월 103에서 2001년 초 1월 8일까지, 작년 1월 8일까지 189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에 1285원에서 1080원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작년 이후에는 들러붙는다, 정상화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2단계는 작년 초에 89에서 지금 108인데요. 오늘 108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으로 예상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080원에서 한 1285원이 정상인데 요거보다 더 오버슈팅하는 단계죠. 예. 지극히 추세는 예상되는 수준이다. 이게 뭐냐? 지금 상황을 보면 108엔 마치 뭐가 무너지는 것처럼 극단적 상황이다, 제왕적 달러다 하는데 이미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이런 추세를 예상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다만 끝잔소리가 1320을 오버슈팅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극단적 상황, 극단적 달러, 제왕적 달러면 시청자분께서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달러를 다시 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작년 초에 달러 샀으면은 지금 굉장히 돈을 벌었어도 지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85원에 사봐야 1350원 간다 해도 수익률 몇 %입니까? 외화수를 하면 2%뿐 안 됩니다. 예. 2%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때에 지금 제왕적, 극단적 커서 일반 사람들이 달러 사면 지금 외환위기 가능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달러 이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오늘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런 표현들에 더욱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